저도 전직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서 이제 한 50 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전업주부로 살았고, 또 그 50 이후에 글을 만나서 글쓰기를 해서 또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게 저도 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뭐 하여튼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망하실까봐. 근데 그냥 편안하게 저 아줌마 어떻게 살았구나, 그냥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0 전과 50 후의 삶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데요. 제 고향은 충남 서산 팔봉산이라고 하시나요? 등산 코스로 요즘 개발이 돼서 거기 아주 그 해안과 산이 겹친 그런 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직후에 태어나서 정말 그때는 가난이라는 게 뭐 일반화됐었던 그런 때라서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겨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식 중학교도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용어를 아실 것 같아요. 중학교로 인가가 나기 전에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뭐 교사 수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고등국민학교라고 아시나요? 네, 그 고등국민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해놓고도, 고등국민학교 다니면 이제 4과목만 보면 고입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합격을 해놓고도 정말 갈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채 이제 제 학력이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50 넘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저의 문학은 갈증 때문에, 결핍 때문에, 뭔가 그 주림 때문에 제가 글을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그 명동에 성모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강남 성모병원이 됐죠. 그 명동 성모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맏며느리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서 저희 시어머님이 647기를 나오셔서 아주 철저한 상명하복의 롤모델 같은 그런 군인 집안에서 정말 그 순종하는 맏며느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또 그 아버님의 기지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시아버님이 한경도 북청이세요. 북청하면 아주 한기질 하시는 그런 집안에 또 우리 남편도 여자는 뭐죠? 남자는? 여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특히 저녁에 시어른 밥 차리고 이럴 때 밖에 나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다방 가다는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렇게 정말 엄부시야에서 살았는데, 뭐 가자마자 또 남매를 낳고 연년생으로, 그래서 시아버님 모시다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12년째부터 시어머님이 황해도 항주 분이신데 기질성 우울증 및 노인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행동이 자꾸 이상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1989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90년이 됐는데 치매라는 게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로망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로 그러는데 시어머님의 행동이 자꾸 이상하고, 옷도 뭔가 좀 이렇게 정상적인 차림이 아니고, 그런데 매일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매일 전도를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 신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집에 시어머니가 오늘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는데 혹시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 뭐 이러고, 그래서 저도 그때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 시집 와서부터 계속 뭘 잊어버리길 잘하세요. 뭘 어디 놓고 잊어버리고 돈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뭐 맨날. 그래서 저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예전엔 이제 이렇게 생계가 안 돼서 이렇게 밥만 해준 그런, 요즘 가정부 차원이 아니라 식모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이제 식모도 살고, 또 제가 결혼하자마자 시이모 되시는 분이
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사시게 됐어요. 같이. 그래서 모시는데 결혼한 세대 보고 저한테 야 너는 너희 어마이 이북 사투리로 너희 어마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거를 잘 봐라. 밥하고 빨리 하는 건 천천히 잘 안 해도 된다. 물건을 첫째 네가 잘 봐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모라는 분이 저런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어디다 두고 찾으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가 어디 갔으면 제가 또 며느리고 항상 집에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는 뭐 돈 어디다 내가 둔 것 같은데 너 혹시 봤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말끝마다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맨날 돈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 자존심에 혹시 나를 보고 의심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이상 행동이 있어서 그 정신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고 그랬더니 호두가 우리 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호두에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시어머님 뇌는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서 공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셨던 거가 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을 이제 심해로 모시는데 지금 같으면 뭐 주간보호소나 뭐 이런 치매 시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온전히 며느리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연극같이 살았어요. 뭐 저를 전혀 못 알아보고 밥하는 아주머니 밥하는 아줌마이 어디 갔어? 저보고도 또 뭐 아들 보고도 뭐 아저씨 어디서 왔어? 뭐 이러고 그냥 하루하루가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주택에 살았는데 빨래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제 빨랫줄에. 그럼 빨래한테 가서 아저씨 53번 어디서 타요? 동대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졸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강산을 가야 되는데 검정고무신이 없으니까 검정고무신. 그때는 무슨 영화 세트장이나 가야지 검정고무신이 있지 없잖아요.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제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5학년, 6학년 때 치매가 와서 고2,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냥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해서 그래도 다른 또 대원외고도 갔고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도 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집에 오면 심지어는 이제 그 대원외고가 저기 중곡동에 있는데 12시 다 돼서 애가 오죠.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정말 수재들만 모이는 데서 막 갈등도 심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1분 1초가 아까운데 어머님이 꼭 2시, 3시 되면 미닫이 문을 열고 야, 밥하라오. 아이들 늦갔어. 이러시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는 며느리로서 그 육체적인 힘은 얼마든지 참겠는데 내 아이가 한참 자고 5시 반이 되면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공부를 못하고 그 깨우고 막 그럴 때 저는 처음으로 머릿결이 이렇게 곤두서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머리가 위로 싹 올라가면서 제가 막 얼굴이 우리 딸 얘기 비유를 말하면 제가 딸기 얼굴처럼 이렇게 부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건 내가 얼마든지 참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재워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의 이 약의 작용이 우울증과 치매의 줄타기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조금 재워줄 테니까 그럼 약을 드려보세요. 그래서 그 약을 갖고 와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 완전히 깔아져가지고 소대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다시 가서 안 되겠어요. 다시 깨워주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그 치매를 모시고 7년 만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64세에 치매가 와서 71세에 돌아가셨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한 상태의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체격도 저랑 비슷한데 이 막무가내의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이면은 뭐 이게 통할 텐데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이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진짜 요절복통할 그런 사연들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연속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해 우리 딸이 고3, 우리 아들이 고2 돌아가신 다음 해에
또 딸이 대원역에서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더니 또 뭐 수능이 좀 안 나와서 또 재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같이 대학을 보내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1분 1초가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말 잠깐 하면 콘센트, 가스 모든 게 다 위험한 거예요. 또 주택에 살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한 5월 달쯤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잠깐 목욕탕에서 아침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뭐 빨래를 하다가 나오니까 어머님 방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이렇게 어디 가셨지? 그러고 저희가 적산가옥에 살았는데 창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마당에 석축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석축 사이사이에 작은 단풍들을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집인데 거기 시어머님이 막 그 양말 신고 잠옷 채로 그냥 비가 오는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마당에 탁 뛰어나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발이 헛디디면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 머리가 돌에 찌우면 큰일 나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금살금 가서 뒤에서 어머니를 탁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왜 여기를 오셨냐 어디를 가시느라고 여기를 오셨냐 그랬더니 이 돌틈에서 단풍나무 그 가지를 꽉 움켜잡고 이걸 안 놓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저도 같이 간신히 이제 둘이가 씨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간신히 질질질 정말 끌고 목욕탕에 와서 욕조에 물을 받고 이 옷을 벗겨야지 다 흑투성이가 됐어요. 저도 흑투성이가 되고 어머니도 흑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옷을 벗기는데 이렇게 하고 안 벗죠. 이렇게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뭐 큰 소리도 치고 그래서 간신히 옷을 벗겨서 이제 다 샤워를 시켜갖고 새 옷을 입혀서 이제 방에 모셨는데 얼마나 기진하겠어요. 그 막 힘을 쓰셨으니까. 저도 이제 옷이 다 젖고 그래서 저도 다 닦고 그러고서 점심을 차리는데 그날 마침 동서가 왔어요. 손아래 동서가 밥을 차리는데 방에서 소근소근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일어나셨나? 그러고 봤더니 야야 내가 아까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 따러 과수원에 갔다가 주인한테 붙들려가지고 옷을 다 뺏겼다. 야. 나를 막 물에다 쳐놓고 옷을 폴딱 뺏겼는데 너 빨리 가서 나 입을 옷 좀 사오라고. 그런 착각을 하시니 그러니 뭐 그런 산세월을 짐작이 가시겠죠. 뭐 한두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고 났는데 애들도 이제 대학을 갔고 어머니도 이제 태어났고 이제 정말 내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가 제가 47입니다. 그런데 뭘 하지? 이제 뭘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몰아치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여성들한테 아침마당이 굉장히 인기 프로잖아요. 근데 아침마당을 딱 보는데 그날따라 자막으로 KBS 문화센터에서 시창작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탁 뜨는데 그게 탁 꽂힌 거예요. 시창작반? 나도 옛날에 시를 좋아했는데 통학길에 왕복 8km를 통학하면서 소월시집 진달래꽃을 통째로 다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얘기하려면 뭐 초본 개혁을 무슨 못 잊어 뭐 그런 게 막 떠오를 정도로 그 한참 싱싱할 때 그걸 이게 김소월 씨가 사사조, 뭐 7호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걸으면서 외우기 참 좋은 그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운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시창작반 그게 탁 눈에 꽂혀서 저게 뭐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아무나 와서 그냥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전화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요는 우리 남편이 무슨 시는 무슨 얼어죽을 그렇게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야 너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딴 게 무슨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라서 도저히 그동안에 살아온 그 내 판단에 시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그냥 싹둑 잘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서예를 아주 완전 초보인데 지금도 초보인데 좀 서예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연애를 했는데 그 군인이었을 때 그 김종서의 호기가라는 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뭐
뭐지 사품은 나무 끝에 불고 뭐 어쩌고 해서 만리견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란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으나 그런 어떤 군인 장군 그런 시인데 그거를 이제 족자를 만들어서 남편한테 보냈어요. 이제 군대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버님이 64, 7기 정도 하셨고 그러니까 또 서예도 좀 하시고 그래서 남편이 그걸 받아갖고 집으로 보냈겠죠.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 그때는 이제 시아버님 되실 분이죠. 그분이 뭐 좀 다치셨어요. 또 어떻게 겨울에 뭐 인천제철인가 어디 다녀오시다가 발목에 골절을 입으셔갖고 성모병원을 오셨어요.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람의 아버님이니까 또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제 다 소개해서 일사천리로 병원에서는 실무진들이 순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됐다 이 정도 여자면 괜찮다 그러고 저를 적극 밀어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서예를 배운다 그러면은 남편이 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KBS에 그 화산지와 붓발과 채부를 항상 이렇게 보이게 들고 다녔죠.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시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또 시하고 나니까 또 수필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여러분들도 그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면 자꾸 옛날에 했던 거 뭐 이런 경험이 많고 생각이 많은 걸수록 많이 쓸감이 생기잖아요. 저도 뭐 치매도 모셨지, 시집살이도 했지, 뭐 가난한 그 유년 시절도 보냈지 너무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다가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가 신문을 한 3개 정도 봤는데 그 동아일보도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글 쓰는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막 한참 쓰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치매 시어머니 모셨던 그런 얘기를 한 2-3꼭지 썼더니 그 치매에 관한 관심이 저한테 계속 와서 뭐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같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운영자가 치매 간병기 그 리스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다가 치매 간병을 한번 쭉 연재를 해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생생하게 보셨으니까 그냥 뭐 눈 감고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게시판을 하나 줘가지고 제가 이제 43꼭지로 시어머님이 치매 발병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겪은 모든 거를 다 썼어요. 정말 그 집안에서 호랑이 남편이어서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그 인터넷상으로 그냥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와서 리리리리 댓글이 막 달리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글을 써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동아일보를 보니까 제가 시집 와서 뭐 시어머니까지 한 20몇 년을 그 동아일보를 봤을 텐데 한 번도 제 눈에 안 띈 게 내가 글을 쓰고 났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신동아 논픽션 원고 공모 2천만 원 고려.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은 관심을 갖는 만큼 눈에 보인다는 거를 저는 그때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없으면 그거 그냥 안 보였겠지만 제가 인식을 안 했겠죠. 근데 그 간병기를 써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수필을 쓰고 시를 쓰고 뭔가 쓰기 때문에 그 원고 공모라는 게 눈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치매 간병 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써놓은 게 치매 간병 일기네. 이거 한번 던져볼까?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제가 이제 그걸 투고를 했어요. 그대로 써놓은 거 43꼭지 분량을. 그랬는데 한 12월 연말 두고 이제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문영숙 씨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전화하는데 그때까지 저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영숙 씨냐고 묻는 남자는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죠. 그런데 다 선옥이 엄마 뭐 누구 이렇게만 하는데 네 전돼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신동아 논픽션 4살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박수가 좀 저기 한 게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시장을 가려고 이렇게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때는 그 슈퍼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SL 배달 이런 것도 택배도 없을 때라고 시장을 가서 이제 뭐 저녁거리를 막 사오고 그럴 때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딱 그걸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아, 이거 집으로 가야 되나, 다리도 달달달 떨리고 이거 그냥 이대로 시장을 가야 되나 그러고 망설이고 있는데 또 불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예, 저 문영숙 씨 맞죠? 그러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는 대상이 없고요. 우수상만 3명 있는데 이름이 제일 위에 있어서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500이 날아갔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뭐 시집의 경사죠. 뭐 시숙부님 다 이제 모였어요. 근데 제가 또 맨 위에 있었다고 저한테 이제 먼저 수상소감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 가서 한 2-3마디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런 거가 그냥 확 차올라서 말이 안 나와요. 꽉 막혀갖고 얼른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도 제가 울먹울먹 하니까 거기 온 뭐 사람들이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훌쩍거리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그럼 간신히 이렇게 보니까 그 나한테 전화한 기자가 거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 기자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양해해 주세요. 그러고서 딱 물 마시고 제가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500만 원을 날린 여자예요. 그러면서 다 또 울다가 저 따라서 다 웃었죠. 그래서 이제 수상소감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수필을 쓰고 시도 쓰고 그러면서 대학을 안 나온 게 너무 주림이 큰 거예요. 누가 나를 알까봐. 그리고 제가 쓰는 시적 대사는 다 갈증이에요. 그 제재가 뭐 꽃이든 뭐든 소재가 뭐 지나가다 뭐를 해도 그 시적 내가 제재는 뭐를 잡았는데 거기에 흐르는 주제는 다 갈증인 거예요. 그 내가 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를 쓰기가 싫더라고요. 다 써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수필을 한참 썼는데 아, 수필도 또 저를 너무 드러내는 게 돼서 처음에 쓸 때는 너무 신나게 썼는데 또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창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2년부터 이제 소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이렇게 특화반을 만들어서 이제 다 작가들인데 등단을 한 사람들인데 이제 장르도 바꾸고 그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어느 수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모여서 창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선생보다도 9살이나 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호칭이 왕언인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그 출판사들이 공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1,000만 원 뭐 그런데 그거를 한번 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한 2년 동안 소설 작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편 역사동화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뭘 썼냐면 그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뭐를 써야 할지 막막해요. 뭘 쓰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데 처음에 시작 기간은 그렇게 뭘 선택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1월 1일 날 딱 신문을 봤는데 고구려 사신도 벽화가 이렇게 2분의 1 전지의 절반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 고구려 사신도 다 아시죠? 뭐 북현무, 저기 남주작, 동쪽 뭐 해서 다 아시잖아요. 청룡백호. 그런데 그게 정말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근데 그 순간 이 벽화를 그리는 다 그 일반 화가들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고구려 시대에 이 사신도를 소재로 그것도 무덤 속에 능안에 그걸 그리는 그 주인공 신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을 한번 창조해낼까? 그 호기심 하나로 교보에 가서 제가 그림의 글자도 모르고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데 그 고구려 벽화에 대해서 해설해놓은 거 뭐 다 읽어보고 그냥 막연하게 나 저 고구려 사신도 그리는 주인공을 하나 탄생해서 멋진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보자. 무대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게 한 원고지 800매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 출판사에 응모에 냈는데 본심에도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창피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 본심에도 못 갔으니까.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소재가 너무 좋고 잘만 쓰면 이거 참 괜찮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다른 출판사들도 많으니까 고쳐봐라 계속. 그래서 저를 막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쳤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뒤는 누구한테도 응모했다고 못하겠어요. 또 떨어질까봐 나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고쳤어요. 정말 뭐 다시 또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하면서 고쳐서 그거를 이제 문학동네가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뭐 창기, 문학동네, 문진 뭐 이런데 문학동네 공모가 이제 한 10월 달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냈는데 하나만 내면 왠지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또 떨어지면 어떻게 정말 창피해서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 진짜 뭔가를 하나 터뜨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치매 이야기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제가 7년을 씨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생활 동화식으로 해서 장편을 치매 이야기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2주 만에 우리 아들 5학년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였지만 우리 식구 내보이기 싫어서 할아버지 치매 그래가지고 치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5학년 남학생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겪은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2개를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선생한테도 얘기 안 하고 또 떨어질까봐. 근데 12월 한 20일쯤 좀 넘었는데 문학동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여기 뭐 누군데 교보로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전화를 끊고나니까 또 안 됐구나. 당선됐으면은 당선됐다고 그럴 텐데 당선도 아니고 그냥 좀 나오라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를 가리킨 그 선생님한테 사실은 내가 그 문학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뭘까요? 당선이 됐으면 당당히 당선됐다고 그럴 텐데 그냥 전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문영숙 씨 그래도 전화가 왔다는 거는 상권에서 수상권에서 멀어졌어도 아마 책을 내자고 할 거야. 그럴 정도니까 그래도 좋은 일일 것 같아.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가봐요. 그래갖고 교보에 딱 들어갔어요. 그 커피숍에. 그런데 본심 심사위원이 2명이 딱 앉아있어요. 난 처음 보죠. 근데 이제 그 편집자가 나와서 쭈비쭈비 하니까 문영숙 씨냐고 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가서 인사를 시키는데 본심 선생님 2분이라고 이렇게 하더니 그 2분 중에 한 분이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왜 작품을 2개씩 내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다 말이야. 당신이 저기 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2분이 이제 본심에 제 작품이 2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리얼리티가 너무너무 생생하다. 이 치매 얘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이거 고구려벽화 사실도 얼마나 좋으냐. 애들 교육도 좋고 이거 정말 스펙타클하고 괜찮다. 나는 이거다. 둘이 싸우다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6회 수상자인데 그게 지금 한 24회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사이대로 한 작가가 2작품이 본선에 올라오긴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정말 신들린 듯 글을 썼어요. 그냥 쓸 것들이 막 생기고 또 우연치 않게 소재들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글감을 또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글감을 찾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못 가서 저희 집이 효창동인데 그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을 갔어요. 수필반에 갔는데 그때 당시 78세 된 할머니가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운전사 보조를 받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잘못 찾아오신 건가? 저분이 누구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진의종 국무총리의 부인 이향 여사인데 그분이 당시 78세에 이제 와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황진이가 되고 싶었던 여인 이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우리가 멋지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11대 신사임당 수상자인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중국클럽 연합회에서 시서화 중에 3개가 능하면 그 신사임당 상을 1년에 한 명씩 줬거든요. 그분이 이제 11대 신사임당인데 아주 예능이 특출하고 서예가 굉장히 필체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수. 한국 자수를 정립해서 그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분 그 화춘군가 뭐가 있거든요. 꽃 넣은 게. 그럴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시는 그 서예는 채본을 보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서체가 나오고 수는 수틀에 색실로 정확하게 바늘을 한 땀 한 땀 뽑으면 자수 작품이 나오는데 자기가 78세 돼서 살아온 결과 이 문학은 무슨 모델이 없지 않느냐. 아무 재료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머릿속에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이게 예술의 최고 경지가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학을 도전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저는 또 어른들을 모셔봐서 이렇게 어른들 보면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 금방 눈치로 알아요. 그분이 이제 78세나 되셨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세가 넘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매주 원고지에 옛날 글책, 대화본열을 나오셨는데 그 옛날 글투로 이제 써갖고 운전기사편에 우리 집에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제가 이제 워드로 현대글로 고쳐서 그렇게 해서 2년을 공부하셔갖고 80세 때 롯데호텔에서 그 자서전 제목이 황진이가 되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내시고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정말 용기를 배웠어요. 그 굴하지 않는 용기. 그래서 그분 덕분이든 몰라도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2004년에 저 젊습니다. 04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문학을 해서 그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 아침마당을 보면서 그 여의도 KBS 시청작반의 문을 두드리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했다. 선택을 참 잘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는데 어느 분이 그 명리학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한 2년 됐어요. 선생님이 쓰신 책이 노후의 인생을 리드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책이 선생님의 이 노후 인생을 만드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을 내서 뭐 크루즈 선상 강연도 한 4년 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 또 책을 내서 쿠바도 초청받아서 갔다 왔고 그 책 때문에 멕시코 초청도 받아서 갔다 왔고 또 뭐 고려인 까리스키를 써서 또 그 임시정부 100주년에 중앙화 선방도 또 그 국무총리 팀하고 같이 특사로 돌았고 또 역시나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봉사를 하는 것도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맞네 그 양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당신 남산에 가서 저 돗자리 깔아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곤 했는데 정말 저는 그 책을 그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뭘 할까 망설일 때 저 잘하는 친구가 야 노량진에서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교재가 그거 다 있어 너 줄게 공인중개사 이걸 공부를 해봐 그랬는데 그때 그걸 안 하길 잘했구나. 근데 글을 쓰길 참 잘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대단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작가 강연도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내 독자를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줌마 수다를 떨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시간도 저에게 주어졌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저를 알리는 그런 것도 다 보람이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좋은 글 많이 쓰시고요. 좋은 작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